시동생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알게 된 진실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집에 들어온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면요? 지금 저는 그 모든 악몽 같은 일을 겪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어떻게 시동생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끔찍한 진실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거나 뭔가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 이름은 박정은이고 올해 39살입니다. 남편 진수와 결혼한 지 15년째이고 고등학생 딸 소희와 중학생 아들 준호가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남편 진수는 중소기업에서 격리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동네 약국에서 약사로 일했어요. 소희는 성격이 밝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 고준호는 좀 장난기가 많긴 했지만 착한 아이였어요.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고 명절에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진수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가족을 정말 사랑했어요. 여보, 오늘 소희 학부모 상담 어땠어? 선생님이 소희가 정말 모범적이라고 하시더라. 당신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여보가 잘 키운 거지.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눴어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진수의 동생 진혁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요. 진혁은 진수보다 5살 어린 동생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살았는데 번번이 실패만 반복했어요. 그날도 진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진혁이가 또 사업에 실패했대. 집도 날리고 갈 곳이 없다고 해. 또요? 이번이 몇 번째예요? 그래도 내 동생인데.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내심 불편했어요. 진혁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예전부터 진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나무채기만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진수가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돼요. 고마워, 여보. 금방 나갈 거야. 그렇게 진혁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진혁도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였고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빨리 자리 잡아서 나가겠어요. 괜찮아요. 가족인데 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혁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집안일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와줬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아예 손을 놓더라고요. 그리고 밤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하기 어려웠어요. 엄마 삼촌이 너무 시끄러워요. 공부가 안 돼요. 알겠어. 엄마가 말해볼게. 진혁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형수님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둘러대기만 했어요. 그리고 점점 무례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 불평하거나 집안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하는 일들이 늘어났어요. 형수님이 반찬 너무 짜네요. 다음에는 좀 싱겁게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진수 때문에 참았어요. 진수는 동생을 감싸기만 했어요. 여보, 진혁이가 지금 힘든 시기니까 좀 이해해줘. 저도 이해하려고 해요.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아줘. 금방 나갈 거야. 하지만 진혁이 나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진수의 서재에서 소음이 나거나 진혁이 혼자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한 번은 밤늦게 화장실에 가다가 진혁이 진수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형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진혁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안 돼. 알아, 형. 꼭 해결할게.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지만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진수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진혁이 들어온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진수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진수가 평소처럼 출근한다고 집을 나갔는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야근하는 줄 알았어요. 가끔 급한 일이 있으면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밤 10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왜 연락이 없어? 하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진혁이 말했어요. 형수님 형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혹시 어디 가서 혼자 생각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이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요.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연락도 안 하고 진혁의 말이 그럴듯했어요. 진수가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진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회사에 전화해봤더니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부장님이 어제 퇴근하실 때 좀 이상하셨어요.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이셨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회사.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목소리가 높아지시더라고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진수가 이렇게 연락 없이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가출 가능성은 없나요? 최근에 부부싸움이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저희는 싸운 적도 없고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일단 수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성의 경우 자발적 가출일 가능성이 높아서 경찰도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성인이 며칠 연락 없이 있는 건 흔한 일이라는 식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가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더 있을 것 같아. 아빠가 왜? 전화도 안 해요. 아빠도 바쁘실 거야. 곧 연락 올 거야.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진혁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형이 사라진 상황인데도 별로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형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이 어디 가서 혼자 생각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째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형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혼자 있고 싶어 해요. 진혁이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그리고 진혁이 자꾸 진수의 서재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진혁 씨 서재에서 뭐 하세요? 아, 형이 빌려준 책 좀 찾고 있었어요. 무슨 책인데요? 그냥 경제 관련 책이요. 대답이 애매했어요. 그리고 진혁이 서재에서 나올 때 손에 든 건 책이 아니라 서류 같은 것이었어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혁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자는 진수의 친구 성민에게 연락했어요. 성민은 변호사였는데 진수와 대학 동기였어요. 정은 씨 진수가 사라졌다고요? 네, 벌써 일주일째예요.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어요. 이상하네요. 진수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시동생이 집에 들어온 것 말고는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시동생이요? 진혁 씨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세요? 진수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사업 실패하고 돈 문제로 고생한다고. 성민이 뭔가 더 아는 것 같았어요.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으신 적 있나요? 진수가 진혁 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갚지도 않는다고. 그제서야 진수가 왜 요즘 표정이 어두웠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진수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진혁이 때문에 큰일 날 것 같다고. 큰일이요? 무슨 큰일 말이에요? 자세히는 안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걱정스러워 하더라고요. 점점 불안해졌어요. 진혁이 진수에게 무슨 일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진혁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더 많이 발견했어요. 진혁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이나 늦은 밤에 말이에요. 한 번은 새벽 2시쯤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는데 진혁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진혁 씨 시간에 어디 갔다 오세요? 아잠이 안 와서 산책 좀 했어요. 이 시간에 산책을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요. 걸으면 좀 나아져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진혁의 옷에서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났거든요. 그리고 진혁이 전화를 받을 때 항상 다른 방으로 가는 것도 이상했어요. 한 번은 우연히 진혁의 전화 내용을 들었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알겠어요. 빨리 처리하겠어요. 무엇을 찾는다는 건지 무엇을 처리한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진수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메모를 찾은 거예요. 진수의 필체로 쓰여진 메모였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진혁이 또 돈을 달라고 한다. 이번에는 5천만 원이다. 거절하면 뭔가 위험한 일을 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진혁이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 혹시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건 아닐까? 정은이와 아이들이 걱정된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진혁이 진수를 위협했고 진수가 그 때문에 사라진 거였어요. 메모를 발견한 후로 저는 확신했어요. 진혁이 진수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경찰에게 말해봐도 추측일 뿐이라고 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성민과 함께 직접 조사하기로 했어요. 정은 씨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 진혁 씨가 진수를 해쳤다면. 그래도 해야 해요. 남편을 찾아야 해요. 우선 진혁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진혁이 자주 나가는 시간대와 장소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진혁이 만나는 사람들을 확인해 봤어요. 며칠 동안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도 찍었어요. 진혁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수상해 보였어요. 문신이 있거나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은 진혁이 그 사람들과 만나서 큰 소리로 다투는 걸 봤어요. 수상한. 진혁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해결될 거야. 수상한. 네 형이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해.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형은 정말 모르겠어. 그 대화를 듣고 확신했어요. 진혁이 진수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집에서도 아이들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어요. 아빠가 사라진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으니까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돌아올까요? 당연히 돌아올 거야. 아빠가 우리를 두고 어디 가겠어.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준호가 점점 반항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집에서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소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어요. 가족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진수의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간 걸 발견한 거예요.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수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5천만 원이 인출됐어요. 은행. 본인이 직접 오셔서 인출하셨어요. CCTV에도 나와 있고요. 혹시 누군가와 함께 오지 않았나요? 은행. 글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CCTV를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개인정보라서 경찰 수사가 아니면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진수의 메모에 나온 금액과 일치했어요. 진혁이 진수에게 5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내용 말이에요. 그럼 진수가 진혁에게 돈을 준 거였어요. 하지만 그 후에 왜 사라진 걸까요? 성민과 함께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정은 씨 상황을 보면 진수가 진혁에게 돈을 주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일이요? 아마 진혁이 돈을 받고도 더 요구했거나 아니면 진수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진혁이 남편을.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진혁이 정말 진수를 해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진혁이 갑자기 집을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형수님, 저 이제 나가려고 해요. 갑자기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친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리고 진혁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급하게 도망가는 것 같았어요. 진혁 씨 혹시 남편 일로 아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형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형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진혁이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진혁이 나간 후에 저는 그가 쓰던 방을 삽살이 뒤져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침대 밑에서 진수의 지갑과 핸드폰을 찾은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남편 물건이 여기에?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진혁이 진수를 해치고 증거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성민에게 연락했어요. 성민 씨 남편 지갑이랑 핸드폰을 찾았어요. 진혁이 방에서요. 정말요?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네, 바로 신고할게요.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신고했어요. 진수의 메모 통장 내역 그리고 지갑과 핸드폰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제야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네요. 진혁 씨를 긴급 수배하겠습니다. 제발 빨리 찾아주세요.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걱정돼요.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진혁의 통화 기록, 계좌 내역 CCTV 등을 모두 조사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진혁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의 행방도 파악했어요. 남편이 어디에 있어요? 살아있어요? 리다행이 살아계세요.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했어요. 진수가 살아있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진수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정은아, 미안해. 여보,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진수를 보니까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한 달 넘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냈던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며칠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예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외딴 창고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해요. 경찰이 찾아내서 구조했어요. 진수가 한 달 넘게 창고에 감금되어 있었다니 정말 끔찍했어요. 경찰에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 줬어요. 진혁 씨가 자백했어요. 형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감금한 거라고 해요. 감금이요? 왜 그런 짓을? 진혁 씨가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졌는데 그 돈을 갚기 위해 형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진혁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어요. 처음부터 진수의 돈을 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진혁 씨가 진수 씨를 창고에 감금하고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진수 씨가 끝까지 거절하자 그냥 방치해뒀다고 해요. 그럼 남편이 한 달 넘게 그곳에.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며칠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진혁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친형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진혁 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사업 실패도 거짓말이었고 갈 곳이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내진혁 씨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형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진혁이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진수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진혁이가 처음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았어. 그래서 집에 들여보냈는데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쯤 지나서부터였어. 진혁이가 자꾸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는데 점점 커지더라. 진수도 처음에는 진혁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진혁이가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는 걸 봤어.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메모를 남긴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진혁이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 진수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됐어요. 마지막 날에 진혁이가 나를 불러내더라.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때 납치당한 거예요? 응창고에 가자마자 문을 잠그더라. 그리고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어. 진혁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나는 끝까지 거절했어. 그 돈을 주면 진혁이가 더 큰 요구를 할 게 뻔했거든. 그래서 한 달 넘게 감금당한 거군요. 진혁이가 매일 와서 협박했어. 돈을 안 주면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진혁이 우리 가족을 위협했다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진수는 빠르게 회복했어요. 일주일 정도 입원한 후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진수를 보고 아이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왜 연락도 안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일 때문에 멀리 갔다 왔다고 설명했어요.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진혁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됐어요. 감금 협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거든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와 진수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혁의 악행을 증언했어요. 피고인 진혁은 계획적으로 형의 집에 들어가 재산을 노렸고 거절당하자 형을 감금하고 협박했습니다. 진혁은 법정에서도 뻔뻔했어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거든요. 그것이 형을 감금하고 협박할 이유가 됩니까? 형이 저를 도와줬어야 해요. 가족인데 왜 그렇게 냉정하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진혁의 통화 기록 계좌 내역 그리고 진수의 증언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결국 진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가족이라는 신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중히 처벌합니다. 진혁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후련했어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은 평화를 되찾았어요. 진수도 건강을 회복했고 아이들도 다시 밝아졌어요. 엄마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삼촌은 언제 나와요? 5년 후에 나와. 하지만 우리와는 상관없어. 아이들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진수는 회사로 복직했고 저도 다시 약국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년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집에 택배가 왔어요. 발신인이 없는 이상한 택배였어요. 열어보니까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진혁이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진혁, 형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전히 억울합니다. 형이 저를 도와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곧 나갈 거고 그때 모든 걸 정리할 거예요. 형과 형수님 그리고 조카들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편지를 읽고 소름이 돋았어요. 진혁이 아직도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급하게 진수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이 미친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여보 무서워요. 진혁이 나오면 또 무슨 일을 할지. 걱정하지 마.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서에 가서 편지를 신고했어요. 협박성 내용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라서 처벌하기 어려워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경찰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은 다시 불안에 떨며 살게 됐어요. 진혁이 언제 나올지 나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진혁이 교도소에서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은 시진혁이 교도소에서 수상한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고 해요. 수상한 사람들이요? 네, 아마 예전에 알던 사채업자들인 것 같아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불안해졌어요. 진혁이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정말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진혁이 모범수로 가석방됐습니다. 가석방이요? 벌써요? 내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했다고 해서 1년 일찍 나오게 됐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직 4년이나 더 있어야 하는데 벌써 나온다니요. 그날부터 저희 가족은 정말 조심스럽게 생활했어요. 아이들 등하교도 직접 데려다 주고 집 주변도 항상 확인했어요. 그런데 진혁이 나온 지 일주일 후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저녁 진수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벌써 왔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해서 현관 쪽으로 나가봤는데 진혁이 서 있었어요.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진혁이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걸까요? 진혁 씨 어떻게 여기에? 나가세요. 형수님 그렇게 차갑게 대하지 마세요. 저도 가족인데 진혁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차갑고 무서워 보였어요. 급하게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어요. 소희야 준호야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빨리 들어가.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진혁과 대면했어요. 형수님 저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형이 저를 배신했다는 생각 말이에요. 배신이요? 당신이 남편을 감금하고 협박한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형이 저를 도와줬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진혁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수님 형은 어디 있어요? 오늘은 형과 꼭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남편은 곧 올 거예요. 당신은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아니에요. 저는 기다릴 거예요. 형이 올 때까지 말이에요. 진혁이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몰래 핸드폰으로 진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진혁이 집에 와 있어요. 경찰 불러주세요. 절대 집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집에 위험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진혁이 제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형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그냥 형과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진혁이 핸드폰을 부숴버렸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이들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조카들도 많이 컸네요. 나와서 삼촌한테 인사해요.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형수님 저는 조카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사만 하려고요. 하지만 진혁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온 건가 싶었는데 진수였어요. 진혁아 뭐 하는 거야? 형 왔네요. 저는 형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 집에 무단 침입을 한 거야? 예.
진수가 화를 내면서 진혁에게 다가갔어요. 형저는 형이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해요. 가족인데 왜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너는 나를 감금하고 협박했잖아.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형이 처음부터 도와줬다면. 두 사람이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진혁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칼이었어요. 진혁 씨 그거 내려놓으세요. 형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형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진혁의 눈빛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진혁아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형저는 교도소에서 1년 동안 생각했어요. 형이 저를 얼마나 배신했는지 말이에요. 진혁이 칼을 들고 진수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경찰이다. 무기를 내려놓아. 경찰? 누가 신고했어요?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들어. 진혁이 당황하면서 칼을 휘둘렀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재빠르게 진혁을 제압했어요. 진혁 시주 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형과 이야기하려고. 진혁이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형,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사건 이후로 진혁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주거침입 특수협박 보호관찰 위반 등의 혐의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이미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이번에는 가석방도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정말 평화를 찾았어요. 진혁이라는 위협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아이들도 다시 밝아졌어요. 엄마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응,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삼촌은 언제 나와요? 8년 후에 나와. 하지만 그때쯤이면 준호도 다 커서 대학생이 될 거야. 진수도 이 일을 계기로 많이 변했어요. 여보, 그동안 내가 가족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챙긴 것 같아.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최우선이야. 여보가 착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부터 챙겨요. 저희는 이사도 했어요. 진혁이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요. 새 집은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였어요. 출입 통제도 엄격하고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한 게 정말 좋아요. 맞아요. 삼촌 같은 나쁜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평화로워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더 단단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진수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게 됐어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했다고 해서 승진도 했어요. 여보 부장으로 승진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로워질 거야. 아이들 교육비 걱정도 덜고. 저도 약국에서 인정받아서 약국장으로 승진했어요.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가족 갈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기도 했어요. 저희도 시댁 문제로 고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 있었어요. 성민 변호사도 저희 사건을 계기로 가족 갈등 전문 변호사가 됐어요. 정은 씨 사건을 통해서 가족 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앞으로 이런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저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혁에 대한 분노도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용서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신 저희 가족의 행복에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소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엄마 아빠 저는 상담 심리학과에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꿈이네. 우리 소희가 많이 성숙해졌구나. 그동안 겪은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준호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 저는 나중에 경찰이 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을 지켜준 경찰관들처럼요. 정말 멋진 꿈이야. 아빠가 응원할게. 아이들이 힘든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하고 의미 있는 꿈을 갖게 된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리고 저희는 매년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을 가족의 날로 정했어요.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로 말이에요. 여보, 그때 당신이 용기를 내서 진실을 찾아내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 당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현재 진혁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가끔 편지를 보내오지만 저희는 받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어떤 연결고리도 갖고 싶지 않거든요. 대신 저희는 새로운 가족들과 인연을 맺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미영 씨 가족은 정말 화목해 보여요. 부러워요. 저희도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 관계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족의 소중함과 인생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 가족처럼 힘든 시간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더 좋은 날들이 올 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혈연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저희처럼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는 용기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 소중함을 더욱 느끼시길 바라요. 댓글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라는 게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가족 갈등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허용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가족의 사랑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보세요. 시동생이 집에 들어온 후 시작된 저의 악몽 같은 경험처럼 여러분도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 용기가 여러분을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어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일기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